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제17분의 핵심수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실무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실무유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무유법이 의미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실무유법의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 지난 젊은 시절에 제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에 관심 두어 왔으며 따라서 실무유법을 어떻게 깨치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른 동료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뭐 유학을 가거나 또 취업을 하거나 이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 때부터 불교를 참 좋아했고 특히 금강경을 좋아했고 도인이 있으면은 만나보고 싶고 그분 밑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돼서 제가 군대를 갔다 온 바로 직후부터 취직이나 뭐 유학의 길을 걷지 않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금강경 공부를 여러 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상당히 뒤떨어지는 일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경 공부는 사회에 아무런 좋은 경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사회생활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뒤늦게 늦깎이로 대학원을 입학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가져본 직업은 선생밖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1년을 포함해서 대학 교수 한 30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일까?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문턱까지 온 것은 극성스러운 교육열,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면은 효과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선진국을 뛰어넘어서 나아가서는 세계 중심 국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전망을 내놓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이 이렇게 선진국 문턱까지 온 것은 그만대로 극성한 교육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교육이라는 것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모방식 교육 또는 지식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 교육이나 모방식 교육으로서는 도저히 선진국 대열에 훨씬 뛰어넘어서 그 세계 중심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요원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자녀를 국내 대학에 잘 보내지 않습니다. 대학을 보내고 난 뒤에도 대학원은 외국으로, 특히 미국 쪽으로 많이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형태도 옛날 교육에서 점차 미국식으로, 선진국식으로 닮아가려고 합니다. 즉, 과거에는 지식 교육이 위주가 됐었는데 또 모방식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면은 그런 지식 교육이나 모방식 교육 갖고는 도저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국내 대학에서도 거의 미국의 인류 대학의 교육 방법, 즉 창의성 교육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추세입니다. 저는 그 대학에 있으면서 국내 대학 교육 제도로서는 힘들다. 미국식 대학이 교육 방법이 역시 우수하다. 미국식 대학 교육을 국내에도 그대로 도입하자.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에 있으면서 공학인증제라고 하는 미국식 교육을 한국에도 도입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에도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점이 특히 선진국, 미국의 교육이 한국보다 탁월해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일까? 이게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저희 대학 동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그 친구도 그때 추세에 밀려서 공과대학에 오긴 했습니다만은 언제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천재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공과대학에 오긴 왔는데 늘 수학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졌지 공과대학 공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이미 대학 1, 2학년 때 수학 선생을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그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일찍부터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공학이 아닌 수학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노력한다면 수학의 노벨상인 필스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를 그렇게 기대할 정도로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놀라운 두뇌를, 수학에 대한 두뇌를 발휘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미국 가서도 한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학부 중간에 학교를 휴학을 하고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원에서 수학으로 학위를 했고 거기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모릅니다만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해외 뛰어난 두뇌를 한국에 유치한다라고 하는 바람에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서 정부의 초청으로 과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을 했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요새는 서로 잘 못 만난 지 오래됩니다만은 지금 와서는 자기 신세를 상당히 한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옵니다. 자기는 한때 수학의 노벨상인 필스상을 타려는 그런 야심으로 일찍이 학부부터 미국에 유학을 해서 수학을 전문으로 했고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수학자로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리고 자기도 그런 야망이 불태워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참 허목이 짝이 없더라. 기대했던 필스상은 벌써 물 건너갔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반열에도 들지 못했다. 유명한 용모냥 욕골. 그렇게 탄식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 교육이 좋다고 그래요. 아마 그 친구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하고 그랬다면 지금 미국에서 한 것보다는 훨씬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해봤던들 결국 50보 100보예요. 조금 낮겠죠. 낮지만은 필스상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도 얼마 낮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가까운 우리 그 친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친구 말고서도 기라성 같은 한국의 천재들 예를 들면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들어와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천재들 소위 한국에서 천재들이 이제 미국 가면은 대개는 펀펀이 깨집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해요. 웬만큼 하다가 다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미국 가서 노벨상도 못 받아왔으니까 큰 소리 쳐도 별 것이 없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의 선진국 대열을 넘어서 세계 중심 국가가 돼야 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전망하는 그런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타너 스님 아시죠? 타너 스님은 한국의 장래를 아주 밝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머지않아 남북 통일이 되면 물론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특히 세계 중심 국가가 돼서 만주 땅은 한국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들 것이다. 중국은 불련될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밝은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밝은 전망이 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뛰어난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해본들, 거기서 창의성 교육을 받았다고 한들 별로 미국의 천재들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식 교육은 그네들이 알맞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네들이 비록 창의성 교육을 하고 뛰어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보다 훨씬 우수한 교육을 한다지만 그네들에 맞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네들의 풍토에 맞는 그네들의 교육을 뒤늦게 따라서 가서 한들 그네들을 앞서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과학 부분에서 한국은 한 사람의 노벨 과학상도 배출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아마 지금 부처님이 한번 오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깨친이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한국의 기라성 같은 천재들도 미국 유학을 가면은 결국은 미국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렇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한국에 되돌아오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앞으로 탄원 스님 말씀대로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려면은 미국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 즉 노벨상을 해마다 물리상, 화학상, 의학상 그런 인재들을 뛰어넘는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야 그네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부처님이 안 오셨죠. 그러니까 여쭤볼 때도 웃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부처님께서 금강경 제17분에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금강경이 무슨 경입니까? 제일 먼저 수보리존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자 할진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금강경 제2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금강경 17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깨치겠습니까? 지혜로워지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요 실무유법 늑자로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요것을요, 실무유법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제가 요것을 한번 우리 말로 알기 쉽게 한번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즉, 정말 뛰어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는 뛰어난 지혜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현대에 알맞게 현대 한국 실정에 알맞게 다시 풀이한다라면 뛰어난 인재가 되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교육기관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면은 실무유법이 교육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즉 최고의 지혜를 얻는 지침이기도 하지만 지혜 교육으로는 지침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그럼 실무유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하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무유법은 모든 난제, 어려운 문제가 있죠. 어려운 문제를 자기 마음 속에서 찾는 연습을 하여라. 또 제가 한국 교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을 때 아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이 뛰어난 교육이 되고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이 되려면은 지금 서양식으로 마음 밖에서 난제 해답을 구하는 그런 지식교육이나 창의성 교육도 결국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아서 난제를 해결하는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서양 애들을 계속 못 따라간다. 마음 속에서 찾는 방법, 실무유법이라는 것은 마음 밖에 게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밖의 모든 현실은 내 분별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난제가 있을 때 난제 해답을 지 마음속에서 찾는 연습을 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때라야만이 한국은 인재가 배출이 될 것이고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것이고 나아가서는 탄원 스님이 얘기한 대로 뛰어난 인재가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합니다. 서양 교육의 장점이 많다고 해서 이 한국 사람들은 다 그리 배우러 갑니다. 그 교육이 꽤 뛰어나긴 하다. 거기서 꽤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세계 선진국 대열이 돼서 세계를 주름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런 교육으로서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되기도 어렵고 나라도 효과적으로 하기도 어렵다. 뭐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에 가서 노력을 해서 국내에서 교육받은 것보다 꽤 낫지만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은 교육 방법이 좋아서 교육 방법이 원체 탁월해서 낮은 게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을 원인 지어서 그 결과를 그대로 찾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제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수학에 뛰어난 두뇌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너는 이 다음에 수학으로 나가면 필수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필수상을 받기 위해서 일찍부터 해외 유학을 떠나서 과도 바꿨어요. 전과로 했어요. 수학과로 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천재성을 인정받고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학자가 됐고 국내에서 초빙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췄어요.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왜 그 친구는 해외 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꾸준히 천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필수상 같은 것을 못 받았습니까? 적성과 취미와 이런 것을 다 살려서 했는데도 왜 못 받았습니까? 미국 교육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친구들이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칩시다. 그 친구가 미국에 가서 그 정도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미국 교육 방식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생에 복 지어 놓은 거 그대로 찾아 먹는 데 불과한 것이다. 자기가 복 지은 한계 이상으로는 아무리 교육 방법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 밖에서 찾는 교육 방법으로서는 자기가 원인 심어놓고 복 지어놓은 곳 이상의 결과를 창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복 지어놓은 것 이상으로는 즉 원인 심어놓은 것 이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아마 그거는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금강경에 이미 다 얘기해 놨다. 바로 실무유법, 마음속에서 찾는 이 방법을 한번 써봐라. 미국 교육도 마음속에서 찾는 방법이 아니었다. 마음속에서 찾는 방법을 미국에서 했다라면은 이미 그 친구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필수상을 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미국식 교육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의 한계성을 노출을 했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동창만 그런 게 아니라 단군일의 최고 천재라고 하는 누군지 아시죠? 이휘소 박사. 이휘소 박사는 단군일의 최고 천재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그죠? 그 친구가 아닙니다. 이휘소 선생입니다. 우리보다 한 7, 8세 연상인 것 같습니다. 일찍이 미국 유학 가서 미국에서도 뛰어난 두각을 발휘했어요. 근데 결국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못하고요. 중간에 요절하고 말았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러면 미국식 교육이 아무리 탁월했다 하더라도 단군일의 최고 천재라는 대한민국이 미국식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지만은 노벨상 못 받았어요, 결국. 그럼
앞으로 단군 일의 최고 천재가 못 받았다면 아무리 미국 가서 첨단의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인재를 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부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거 다 마음 밖에서 찾아서 그렇다. 마음 밖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난제가 있을 때 그 난제를 바깥에 있는 정보나 또는 자신의 경험이나 또 누구의 조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 마음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한 지혜가 있다. 그것을 발굴해서 쓰는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한다라면은 미국 유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다. 부처님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희 대학 동창인 그 친구도 미국에 가서 한계가 있었을 때 미국 교육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한국식 지 마음속에서 난제를 찾는 이런 금강경식인 교육 방법을 적용했다라면은 그이는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뭐 수학의 노벨상인 필스상을 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 단군 일의 최고 천재인 이휘소 박사 역시 그 미국식 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의 두뇌를 좀 더 잘 살리려면은 마음속에서 찾는, 즉 실무유법을 적용하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야만이 한국의 천재가 빛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무유법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한국 교육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강경을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질 않으신데 나는 이제 금강경을 잘 외우기 때문에 내 식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연등불이라고 하는 오래전 부처님 밑에서 수도를 했다. 근데 그때 깨쳤다. 밝아졌다 이거예요. 아주 지혜로워졌다. 지혜로워졌는데 유법파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 바깥에 있는 무슨 비법이나 또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잘 훈련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보리 존자한테.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어떤 비법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하면 미국 유학을 해서 또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게 어디 뭐 불란서 유학을 해서 깨친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유법파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쳤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한테 물으니까 외부의 어떤 뭐 훌륭한 선생을 만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깨친 게 아니라 지 마음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깨쳤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깨친 게 아니라 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유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 마음 밖에 모으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지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실무유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실무유법은 무한한 지혜를 만들어내는, 쭉 달리 말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교육법이다. 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무슨 누구의 경험이나 비법이나 또 마음밖에 어떤 무슨 못에 의해서 내가 깨친 게 아니다. 내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깨우쳐서 밝아진 것이다. 지혜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무유법을 계속 강조하세요. 실로 마음 안에서 다 찾았기 때문에 열애는 밝아졌느니라. 지혜로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즉 미국 유학 가서는 다 되는 게 아니다. 지 마음속에 왜 보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 가느냐 이런 뜻도 됩니다. 또 불교 신자들은 깨치기 위해서 왜 다라이라마한테 멀리까지 가느냐 이런 뜻도 됩니다. 또 프롬 빌리지로 틱낙한 스님을 찾아가느냐, 미얀마로 뭘 배우러 가느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불교식으로 따진다면 지 마음속에 다 보배가 있느니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실무유법일세 이 뭘 썼다는 뜻입니다. 지 마음속에서 다 보배가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써 밝아질 수 있었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지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 방법으로 부처는 정말 밝아졌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실무유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즉 실무유법은 지혜로워지고 밝아지기 위한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 마음속에서 찾아라는 겁니다. 그럼 지 마음속에서 과연 보배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우리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는 보배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벌써 써먹었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 속에는 보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거는 가난한 거, 또 열등감, 등등 이런 안 좋은 게 많이 눈에 띄지 내 속에 돈도 많고 또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런 건 잘 눈에 안 띄죠. 더군다나 부처님과 똑같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눈에 하나도 안 띕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밖에서 찾지 말아라. 네 속에 다 있느니라. 해외 유학 갈 필요가 없느니라. 국내에서 잘만 교육받으면은 해외 유학 간 거 이상으로 될 수 있느니라. 이휘소 박사가 그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금강경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면은 이것은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얘기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실감이 안 납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그 예를 몇 가지만 우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으신다면은 금강경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금강경 가지고 정말 인재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인재도요 도덕성을 갖춘 인재래야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도덕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런 인재는 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외래 해롭죠. 그런 인재는 사라져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이런 교육도 능력만 키우는 인재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벨상 받는 인재만 키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벨상 플러스 도덕적 방법, 도덕적인 능력까지도 같이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교육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런 교육교에서는 배출된 인재는 어때요? 도덕성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죠. 그런 인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참 올바르게 끌어가겠죠. 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과학자가 된다 하더라도 훌륭한 과학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꼭 과학을 쓰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아마 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을 하더라도 자기한테만 이익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해롭게 하는 부도덕적인 사람이 뛰어난 발명을 했다라면 그건 전 인류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인재 못지않게 도덕성 있는 인재를 갖추는 것은 매우 필요한데 그
도덕성 있는 인재와 능력 있는 인재를 다 갖추는 방법. 그것을 나는 실무유법이라는 요 글자 속에 다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금강경 공부를 이미 젊었을 때부터 했었을 때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처음에 금강경 공부가 좋아서 했고 선생님이 언제 훌륭하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했지만은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 또는 훌륭하다고 치자.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실제로 잘 돼야 진짜 이 가르침이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지. 가르침만 훌륭하고 그 가르침을 써먹힐 방도도 없고 써먹힌다고 해도 또 훌륭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그거 어디 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죠.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한 걸 아시죠? 그래서 가끔 그래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부모도 던지고 친구도 던지고 모든 것을 던지면서 오로지 금강경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 금강경 공부에서 뭐가 잘 될까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선생님이라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 금강경 공부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한번 실례를 들어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실례 첫 번째 얘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국내에서 뭐 전자공학으로 모 대학에서 전자공학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이가 이제 들어와서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금강경 공부로 우리처럼 모든 것을 바치기에는 자기 야심이 너무나 커요. 미국 유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박사를 딱 따는 게 금강경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금강경 공부하러 가시겠어요? 미국 유학 가서 출세하고 싶으시겠어요? 출세하고 싶죠? 금강경 공부는 뭐 그 결과가 어떤지 장담할 수가 없죠. 잘해야 도인이나 되지. 잘못하면 파괴승이나 되면 이거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 친구도 역시 이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과 같이 이제 미국 유학의 길을 택했어요. 근데 1968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기는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뭐 해외 유학 자격 시험도 치고 아주 유학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집에서 많은 돈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제일 먼저 가니까 그때 한국에만 하더라도 특히 이런 공과대학 쪽에는 박사 받은 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대개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그 어떻게 보면 학문도 뒤떨어진 걸 갖고서는 가르쳤기 때문에 미국에 그렇게 배운 학생이 미국 유학 가서 미국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겨룬다라는 것은 뭐 벌써 불을 보듯 뻔하죠. 근데 이제 출세하고 싶은 욕망 하나 때문에 간 겁니다. 가서 공부를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도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말리고 차라리 금강경 공부나 할 걸 별 후회가 다 들까요? 안 들까요? 돌아가자니 또 창피하기 짝이 없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금강경이나 실컷 읽자 그랬답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여기 이 자리에서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 말고도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뭐 어차피 난 미국에서 학위 따긴 틀렸다. 금강경이나 실컷 읽자 그러고서는 금강경을 자꾸 읽었답니다. 밤새도록 읽었대요. 뭐 교과서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금강경 읽으니까요. 그냥 깜깜하게 몰랐던 게 알아지더래요. 하나하나.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도와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요 실무유법을 적용한 겁니다. 미국을 읽어도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생각으로 꽉 찼어요. 모른다. 나는 이제 모른다 뭐예요? 모른다는 포기죠. 그런데 실무유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른다. 그래서 난 포기한다. 이 생각이 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무유법. 본래 이게 있는 게 아니다. 허상이다. 그리고 이걸 허상으로만 안다면은 우리 본래 부처님과 똑같지 않은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모른다는 것이 참이 아닌 줄만 안다라면은 밝아지리라. 이 뜻입니다. 이 금강경을 자꾸 읽는 것은 실무유법이라는 구절을 자꾸 되풀이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서 결국 미국에서 석사를 1년 반 만에 했어요. 미국 사람은 1년에 하는 것을 1년 반 만에 했어요. 그러면 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 마음속에서 답을 찾은 거죠. 실무유법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난제 해답을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고 마음 속에서 구하라고 그랬죠. 실무유법은 마음에 구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제 얘기인데 제 얘기는 좀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요. 또 우리 같이 공부하는 나보다 약간 후배가 있어요. 그분은 나보다 한 몇십 년 금강경을 뒤늦게 공부를 했는데 큰 대기업에 있어요. 그래갖고선 해외로 큰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파견돼 2,50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저 아주 멀리 폴란드는 사회주의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서 2,500억짜리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영어가 잘 안 통하는 나라가 또 폴란드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고방식이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좌경화가 되어 됐다고 할지 사회주의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방식도 안 통하지 말도 안 통하지 변호사를 댈래도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책임자로 나갔는데 어때요? 고민이 태산 것들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금강경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강경만 정말 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몇 달 이내로 해야 되는데 6개월 내로 해야 되는데 5개월까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금강경만 읽었더니 이상하게 이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저절로 알아듣고 되어지는 쪽으로 하는 데다가 지혜까지도 트여서 결국은 2,500억짜리 프로젝트를 3년 만에 아주 대성공을 해서 나중에 국내에 와서 해외 사업 성공 사례로 표창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기업의 명예까지도 날렸어요. 뭘로 그렇게 했느냐? 금강경 공부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지, 사고방식도 틀리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안 된다는 생각, 이걸 참으로 알았다면 못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실무유법이다. 허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지 마음속에 되는 뭐가 있다. 이렇게 알므로써 나중에 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사라지면서 일을 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발휘했고 나중에 그 회사에서 세운 그 기업이 폴란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 나라 기업보다도 더 좋아하는 기업으로 만들었답니다. 이게 대성공, 금강경을 통한 성공 사례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젠 비로소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지혜로워지는구나. 이 지혜 교육을 해야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는 거로구나. 이휘서 박사 같은 이도 노벨상을 빨리 받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에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다 같이 미국식 교육, 선진국식 교육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네들의 창의성 교육이 어떤가?
이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유학을 가서 아무리 배워도 한국은 역시 한국 나름대로 뭐 특유한 뭐 DNA가 있나 봐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 현주소다. 새로운 교육 방법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지 않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무유법과는 너무나 추상적이다. 실무유법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지 마음속에서 해답을 찾아라 하는 것이 실무유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우리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저도 그런 대로 실감나는 지혜 체험을 했고요. 또 제가 함께 같이 공부하는 이 단체 한 사람은 그 방법한테 그대로 제가 일러줘서 그 방법으로 2,500의 프로젝트를 정말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했어요. 아마 그 방법이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시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 교육이 나가야 될 길, 이것을 지지연 쌤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여기에는 부도덕이라는 것이 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라는 것도 역시 착각이다 이거예요. 착각임을 알고 지 마음속에 무한한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인재는 인재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덕성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은 즉 금강경식인 교육은 한국 교육에 꼭 필요한 교육이고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었으면 물론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 다음 시간에도 금강경 17번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